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며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일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가를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은 대체 왜 태평양 한가운데로 진출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그 모든 진실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은 유명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은 산업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국가가 공장을 세워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일본사에서는 관용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봉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떤 작은 수공업자, 기술자 집단이 잘 형성이 돼 있었어요. 요게 처음 소규모 공장들이 나올 때 인력이 조달이 됩니다. 여기서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체제가 자리 잡게 돼요. 그렇게 되자 이제 민영 회사들이 생기고 공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니까 투자를 손크게 하겠죠. 교통, 통신시설 같이 인프라 조성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관영 산업화로 시작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이 변화는 서양에서도 상당히 놀랐어요. 일본은 서양이 아닌 나라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후발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은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도 대부분은 농민이고 못 살았거든요. 이제 막상 공장이 커지고 뭘 제대로 만들려고 보니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게 되죠. 이런 약점 때문에 1900년대부터 주기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군사비 지출이 과도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가뜩이나 경제도 휘청거리는데 왜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했을까? 일본은 근대화를 시작한 초기부터 강대국이 되려면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걸 시작할 때부터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산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군수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군수 산업에 투자하면서 중공업을 빨리 성장시키자, 이런 마음에서 군수 산업에 대폭 투자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사용된 전비만 20억 엔이었는데 이때 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아직까지는 일본이 전함이라든가 고급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군함 한 척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중고 함정으로 사왔기 때문에 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갔던 겁니다. 정부도 이런 식으로 전쟁하다간 우리 파산하겠다 싶으니까 군수 산업에 더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군수 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니까 또 경제 공황이 와요. 근데 굴하지 않고 또 투자를 해요. 이게 이제 일본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10년에 산업화 과정에서 맞이한 최초의 불황이 옵니다. 정말 빨리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군 건조 계획을 계속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추진이었지만 덕분에 성장 속도는 무섭습니다. 10년에 2배 이상씩 정말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러일 전쟁 이전까지 서양의 중고 군함을 수입해서 사용하던 일본이 1910년 말이 되면 세계 16급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좀 얍삽하게 참전해서 승전국이 되면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1차 세계대전 중에 군수물자 수출로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남양군도로 불리는 태평양의 마샬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를 패전국 독일에게서 뺏어서 위임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면서 자신감이 차올라온 일본은 갑자기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바로 88 함대 계획을 발표한 건데 88 함대 계획이란 1920년부터 전함 8척과 함대의 주력이 될 순양 전함 8척을 만들어 주력 함대를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쟁도 끝났는데 갑자기 왜 주력 함대를 늘리려고 했던 걸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운명이 해상력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였죠. 지금은 항모지만 이때는 전함의 질, 그 수가 곧 국력의 상징이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주력 함대를 늘리면서 벌써 비밀 문서에는 미국과의 가상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이 일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1921년 미국은 앞으로의 전쟁을 막겠다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8개 국가를 불러 모아서 워싱턴 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총 9개 나라는 3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서 총 3개로 나누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워싱턴 체제 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 산동반도의 권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5나라가 맺었던 해군 군축 협정 조약에 의해서 88 함대를 만들겠다는 전함 건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워싱턴 체제 조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합니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일 동맹이 깨진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서구 열강들의 압력과 견제 때문에 계획이 풀어지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 정서도 폭발합니다. 1924년에 미국이 일본의 이민을 제한하면서 관계가 또 악화됩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은 미국은 일본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크게 확산되게 되죠. 여기서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서 1930년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다시 한번 군사력 축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완전히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31년 러일전쟁 이후에 만주에서 철도를 관리하던 일본 군인들이 독단적으로 만주를 점령해버린 사건, 즉 만주사변이 발생했던 겁니다. 사실 일본의 첫 번째 침략 목표는 태평양이 아닌 만주였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하필 만주를 침공했던 것일까? 1920년대에 일본의 군비가 증가하면서 군비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한편 1920년대에 중국은 군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927년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실상 전 중국이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이징 정부의 최대 군벌 중 하나였던 만주 군벌 장쩌린이 국민당군에 연패하게 됩니다. 북부가 지금 난징 정부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부 군벌 중에서 제일 주력이 만주 군벌이에요. 거기다가 이 만주 군벌 장쩌린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중앙정부로 진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본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주가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러니 일본 군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1928년 6월 4일 봉천에서 만주 군벌 장쩌린이 타고 있던 열차가 폭발하면서 장쩌린이 폭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관동군의 고모토 다이사쿠 대령이 지휘하는 일본군 공병 20년대 병사들이 실행한 사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군벌 지휘관이 죽으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안 유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관동군을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만주를 직접 통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31년에 끝끝내 다시 폭발 사건을 또 일으킵니다. 봉천 교외에 있던 류타 호수 부근의 남만주 철도에서 폭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게 자작극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침공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봉천과 장춘을 점령하고 길림성 일대를 점령하면서 북만주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 병력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1932년 2월에 만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만주국 독립을 선포합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4개월 만에 일본 국토의 3배나 되는 영토를 차지했어요. 여기에 관동군의 자신감을 솟구치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중국의 국민당 정부인데, 만주군벌하고 합작까지 했던 국민당이 싸우기는커녕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1933년 5월 1일 장제스는 일본과 탕구협정이라는 협정을 맺어서 이제 만주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고 완충지대까지 설정하게 됩니다. 사실 만주도 군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30만이든 뭐든 장조린의 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는데, 만주 사람들은 원래 청나라 여진족 이쪽 계열이어갖고 별로 중국에 애착이 없었어요. 이렇게 돼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는 동안 사실상 어떤 민중봉기라든가 뭐 의병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저항이 없으니까 관동군은 만주를 통치하는 데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자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죠. 미국은 일본이 철저한 계획하에 침공을 벌인 것이라며 일본을 비난했고 모든 책임을 일본에게 묻게 됩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국제연맹까지 나서서 직접 조사를 시작합니다. 결국 일본의 만주 침공이 인정되고 만주를 비무장지대로 하자는 안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대사는 이거는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적인 음모다라고 분노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서 국제연맹 탈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Japan, however, finds it impossible to accept the report adopted by the Assembly. 이제 일본은 서구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이때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는 침략 국가가 아니다. 아시아를 서구 제국주의의 침공에서 방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식민지를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일본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막으려고 합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정부 인사들은 아무래도 세계 정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군비를 축소하겠다라고 하자 군부가 폭발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 총리 암살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1930년 11월 14일 평화 외교를 내걸면서 군축조약을 맺었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가 도쿄역에서 저격을 당해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9대 일본 총리 이누카의 치요시가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저격당해서 사망합니다. 이누카의 총리는 일본군 규모 축소를 지지한 인물로 군부의 강경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강경파는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34년 일본은 서양과 맺은 군축조약을 완전히 깨고 해상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년 뒤인 1936년 2월 26일 일본의 육군 청년 장교들이 1,4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비록 소아천황에 진압 명령을 내려서 쿠데타는 4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미 감정을 앞세운 군부 세력은 군을 통솔하는 대본영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본영을 중심으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때 일본 군국주의는 전 세계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군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뒤에 일본은 서구화에 좀 더 개방적이고 산업화에 좀 더 추진력 있게 나가기는 했지만 이 근본적인 정신 상태는 중체소형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중체소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일본은 산업화를 하는 걸 보면 중체소형에서 제일 벗어난 것 같지만 러일전쟁, 청일전쟁 승리하면서 아시아의 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식 중체소형에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만주 침략에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고 만주에서 성공하니까 국민의 교육, 정신,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실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를 일본의 정신으로 개조한 일본이 비로소 태평양 전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라이 정신과 최신식 전투기 항공모함으로 무장한 군대는 과연 세계 최고의 군대인가? 이들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